니년 해병대 몇 기야? 여자년이 건방지게 경례를 안 해? 사복 입은 해병대 최초 여성 사령관에게 삿대질한 대령, 다음날 3스타 제복을 입고 나타난 그녀에게 참교육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본청. 갓 부임한 신임 해병대 사령관 강지영 중장계급 중장, 삼성 장군의 집무실은 서해에서 불어오는 짠 내음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병대 조직 전체가 보이지 않는 술렁임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최초의 여성. 그 수식어는 강지영에게 영광인 동시에 굴레였다. 그녀가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보병 대신 해병대를 택했을 때부터 그녀의 군 생활은 투쟁 그 자체였다. 남자들과 똑같이 갯벌에서 뒹굴고 100km 행군에서 낙오한 남자 동기들의 군장을 대신 메고 완주했다. 그녀의 붉은 명찰은 그 어떤 남자 장교의 것보다 더 많은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은빛별은 정치적인 배려나 상징적인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의 실전 경험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시절 뜯어고친 지옥 같은 훈련 시스템, 그리고 이사단장 시절 보여준 완벽한 지휘 통제 능력으로 쟁취해낸 실력의 증거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통과 기술을 뼈에 새긴 해병대 원로들과 일부 강경파 현역 지휘관들에게 여성 사령관은 해병대의 정신이 무너지는 신호탄처럼 받아들여졌다. 강지영은 그 모든 시선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식 연설에서 단 한마디만을 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사령부의 안락한 집무실이 아닌 가장 치열하고 가장 험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정보참모. 예, 사령관님. 포항 제1사단 불사조 여단 최근 1년간 사고 현황 및 병사 소원 수리 내역, 지금 당장 내 책상으로 가져와. 정보참모의 눈이 작게 흔들렸다. 제1사단 해룡부대은 해병대의 심장이었고 그 중에서도 불사조 여단은 가장 전투력이 높지만 동시에 가장 말이 많은 부대였다. 자료는 10분 만에 도착했다. 서류상으로 불사조 여단은 완벽했다. 훈련성과 최우수, 전투준비 태세 1등급. 하지만 그 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최근 6개월간 자살 시도 3건, 원인 불명 상해 11건, 훈련 중 중상 5건. 그런데 이 모든 소원 수리가 여단장 선에서 혐의 없음 또는 개인 부주의로 종결됐다고. 강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불사조 여단을 이끄는 지휘관은 천무진 대령 계급 대령. 해병대 내에서도 독사로 불리는 지독한 원칙주의자이자 해병대 순혈주의의 신봉자였다. 그는 사석에서 계집이 사령관이 됐으니 해병대는 망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는 첩보가 이미 강지영의 귀에 들어온 터였다. 이자는 훈련 성과라는 명분으로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군. 부대의 명예가 병사의 목숨보다 중하다고 믿는 전형적인 구시대의 망령이야. 강지영은 결심했다. 사령관의 깃발을 꽂고 공식 감찰을 나간다면 천무진은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 무대를 준비해 놓을 것이다. 진실을 보려면 뱀의 굴에 직접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했다. 비서실장. 이번 주말 내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 국방부 정책 세미나 참석을 명분으로 이틀간 비공식 휴가를 내지. 사령부 지휘는 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알겠습니다. 혹시 포항행 열차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니. 강지영이 전투복을 벗으며 말했다. 가장 낡은 등산복 한 벌과 KTX 대신 가장 느린 무궁화호 표를 한 장 구해. 강지영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불사조 여단에서 의문사한 한 병사의 어머니가 보낸 피눈물 어린 탄원서가 끼워져 있었다. 강지영은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해병대의 가장 높은 사령관이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왕국을 찾아가고 있었다. 주말 이른 아침 포항역에 내린 강지영은 영락없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였다. 빛바랜 등산 재킷, 거친 피부를 가리지 않은 맨얼굴, 그리고 슬픔과 근심이 어려 보이는 퀭한 눈빛. 그녀는 사령관의 날카로운 기백을 완벽하게 감추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박함만을 전신에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제1사단 불사조 여단의 위병소로 향했다. 해병대의 심장부답게 위병소는 삼엄했지만 그 기강은 어딘가 뒤틀려 있었다. 위병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자부심 대신 극도의 긴장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소 상병이 기계적으로 물었다. 수고 많습니다. 강지영이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저, 여단장님, 천무진 대령님 면담 좀 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근무하다가 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는 말에 젊은 상병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역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머님, 면담은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다 해봤어요. 강지영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다 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단장님께 직접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연기에 위병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떤 년이 아침부터 위병소에서 개지랄이야. 근무 똑바로 안 서, 이 새끼들아. 지축을 울리는 고함과 함께 육중한 체구의 사내가 전투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관자놀이의 힘줄이 흉측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뱀처럼 가늘고 사나운 눈이 주변을 훑쳤다. 불사조 여단장 천무진 대령이었다. 그는 위병들을 발로 걷어찰듯이 위협하더니 강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오직 강자와 약자, 내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뭡니까, 저 아줌마는? 상병이 공포에 질려 경례했다. 충성. 여단장님. 이분은 얼마 전 사망한 박일병의. 아, 그 새끼. 천무진이 경멸스럽다는 듯이 말을 잘랐다.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지가 목매단 걸 가지고 어미라는 년이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 여기가 무슨 민원 상담소인 줄 알아? 그의 폭언에 강지영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신의 부하, 그것도 죽은 부하와 그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여단장님. 강지영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대에서. 설명? 무슨 설명? 천무진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니년 아들놈이 나약해서 뒤진 거야. 해병대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놈이었다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당장 안 꺼져? 어떻게? 지휘관이. 그런 말을. 지휘관? 천무진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바로 해병대 그 자체야. 나 천무진이가.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니년 같은 계집년이 함부로 입을 놀려. 그는 강지영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밀쳤다. 강지영은 휘청거리는 척하며 뒷걸음질 쳤다. 주머니 속의 소형 녹음기는 이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요즘 아주 개판이야. 사령관이라는 년도 계집이 앉아있질 않나. 부대 정문에는 어미라는 년이 와서 곡소리를 하질 않나. 아주 여자들 때문에 해병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는 신임 사령관인 강지영을 대놓고 계집이라 칭하며 모욕했다. 여단장님, 지금 하신 말씀, 사령관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전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강지영의 버티기는 천무진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뭐요? 이 씨발년이 진짜. 천무진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강지영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위병들이 겁에 질려 말리려 했지만 그의 살기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는 강지영의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고함을 질렀다. 썩은 담배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역겹게 풍겼다. 니년이 해병대에 대해 뭘 알아? 좆도 모르는 계집년이 어디서 사령관 파리를 하고 있어. 그년도 어차피 1년짜리 바지 사장이야. 여자들 립서비스용으로 앉혀놓은.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해병대 전체의 최고 지휘관을 바지 사장이자 계집으로 공공연히 모독했다. 강지영은 저자가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군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자임을 깨달았다. 당장 그 말 취소하십시오. 강지영이 싸늘하게 말했다. 취소? 내가 왜? 천무진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니년이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네가 뭐? 해병대 짬밥이라도 처먹어봤어? 니년 몇 기야? 그가 강지영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모르겠는데 해병은 말이야. 기수야, 기수. 너 같은 민간인 계집년은 평생 이해 못할 깡과 기백이라고. 그는 마치 자신이 해병대의 정신 그 자체가 된 듯이 으스댔다. 내가 이 불사조 여단장 천무진 대령이야. 해병대 95기. 니년 같은 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하늘 같은 해병이라고. 알았어? 강지영은 굴욕감에 몸이 떨리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느꼈다. 해병 95기라는 그의 말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래서 해병 95기 천무진 대령이 강지영이 밀쳐진 몸을 바로 세우며 나직이 말했다. 죽은 부하의 어미에게 시발년이라 욕하고 직속상관인 사령관을 계집년이라 모욕하는 겁니까?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천무진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강지영의 뺨을 후려칠 기세였다. 만약 그가 손을 휘둘렀다면 강지영은 수십 년간 단련한 본능으로 그의 팔을 부러뜨렸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천무진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다. 위병소 너머에서 제1사단장 소장의 지휘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위병소의 소란이 보고된 모양이었다. 천무진은 황급히 손을 내렸다. 사단장 앞에서는 그 역시 충성스러운 부하를 연기해야 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강지영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운 좋은 줄 알아, 이년아. 오늘 저 사단장 영감만 아니었으면 니년 대가리털 다 뽑아버리는 건데. 그는 땅에 가래침을 탁 뱉었다. 위병, 저 미친년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묶어서라도 저수지에 던져버리기 전에 당장 내 부대 앞에서 꺼지게 해. 강지영은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천무진을 그리고 그가 경멸에 맞지 않는 그 계집 사령관을 똑똑히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해병 95기. 천무진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휘관의 서늘한 음성이었다. 오늘 당신이 뱉은 말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기수, 내가 아주 잘 기억하겠습니다. 강지영은 뒤돌아섰다. 사단장의 차가 멈춰 서고 사단장이 내리는 모습을 힐끗 보며
그녀는 유유히 택시를 잡기 위해 부대 정문을 벗어났다. 택시 뒷자리에 앉아 포항역으로 돌아가는 길. 강지영은 주머니 속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굴욕이 아닌 차가운 결단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천무진 대령. 너는 내가 그토록 숭배하는 해병 정신이 무엇인지,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계집의 손에 의해 뼈저리게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화성 사령부로 돌아가는 KTX 특실 안. 강지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즉시 해병대 전군의 사령관 특별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발령한다. 첫 번째 대상은 포항 제1사단 불사조 여단이다. 검열은 내가 직접 주관한다. 폭풍이 포항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본청. 신임 사령관 강지영 중장의 집무실은 대한민국 서해의 모든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거대한 스크린의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의 공기는 서해의 거친 풍랑보다 더 싸늘하고 흉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포항에서 막 돌아온 강지영은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낡은 등산 재킷을 벗어 던졌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몸에 맞춰진 완벽한 군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삼성 장군의 그것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붉은 명찰과 어깨에 은빛 별 3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만 해병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의 눈물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의 무게였다. 천무진 대령. 그는 그 무게를 모욕했다. 그는 해병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추악한 욕망과 오만을 채우는 방패막이로 사용했다. 그는 강지영 개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붉은 명찰을, 그리고 이 명찰을 달고 묵묵히 복무하는 모든 해병을, 나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를 모욕했다. 비서실장. 예, 사령관님. 강지영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영훈 중령이 한 걸음 나섰다. 그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강지영의 총명함과 강인함을 지켜봐 온 충직한 부하였다. 그는 포항에서 돌아온 사령관의 얼굴에서 평소의 냉철함을 넘어선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의 기색을 읽고 숨을 죽였다. 지금 즉시 사령부 작전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 감찰실장, 그리고 법무실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한다. 5분 내로. 알겠습니다. 김중령의 구둣발 소리가 멀어지고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는 포항에서 천무진이 뱉어낸 모든 망발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니년이 해병대에 대해 뭘 알아? 사령관이라는 년도 계집이 앉아있질 않나. 내가 해병대 95기. 니년 같은 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하늘 같은 해병이라고. 강지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천무진의 오만방자한 얼굴이 아니라 그가 정신력이 빠져 뒤졌다고 모욕했던 의문사한 박일병의 영정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보낸 피눈물 어린 편지가 떠올랐다. 내 아들은 해병이 되는 것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야 했습니까?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해병대 사령부의 핵심 참모진이 칼같이 정렬했다. 작전, 정보, 감찰, 법무. 이 네 부서의 장이 동시에 사령관실에 호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전쟁을 의미했다. 모두 앉으시오. 강지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녹음기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오늘 내가 포항 제1사단 불사조 여단 위병소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다. 다들 들어보도록.
강지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발년이 진짜. 2년 몇 기야. 사령관이라는 년도 계집이 앉아있질 않나. 부대 정문에는 엄이라는 년이 와서 곡소리를 하질 않나. 아주 여자들 때문에 해병대 다 망하게 생겼어. 천무진 대령의 저열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사령관 집무실의 엄숙한 공기를 찢어발겼다. 참모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다. 특히 해병대 군기의 상징인 감찰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현역 대령이 해병대 전체의 최고 지휘관이자 자신의 직속 상관인 사령관을 계집년과 바지사장으로 칭하며 공공연히 모독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지휘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란 행위였다. 녹음이 끝났다. 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무실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사령관님,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군형법상 상관 모독죄입니다. 녹취된 내용만으로도 즉각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감찰실장이 뒤를 이었다. 사령관님, 현직 여단장이 이 정도의 망발을 공공연히 내뱉는다는 것은 해당 부대, 아니 제1사단 전체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불사조 여단.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분명히 무언가 거대한 부패를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강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천무진 대령은 썩은 사과 하나가 아니야. 그는 해병대라는 거대한 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에 둥지를 튼 독사다. 그는 전통과 기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병사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작전 지도를 향했다. 천무진은 내가 여자라서 얕봤겠지. 그가 숭배하는 기수로도 내가 하늘 같은 선배 강지영 84기, 천무진 95기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오만에 빠져 있었어. 그는 내가 이 녹음 파일 하나로 그를 처벌하리라 생각하겠지. 강지영이 참모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상관 모독죄 따위의 가벼운 죄로 처벌할 생각이 없다. 참모진의 눈이 커졌다. 상관 모독은 군대에서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였다. 그는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는 죽은 부하를 모욕했고 그 유가족을 짓밟았다. 그는 그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을 배신했어. 그렇다면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지. 강지영이 작전 지도의 포항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내리찍었다. 작전 참모부장은 들어라. 현 시간부로 해병대 전군의 사령관 특별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발령한다. 사유는 신임 사령관 부임에 따른 전군 지휘기강 확립 및 실전 대비 태세 점검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참모부장은 포항 제1사단 불사조 여단의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쳐라. 박일병의 사망 사건 기록 원본, 천무진 대령의 지난 3년간의 모든 공적, 사적 기록,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술집의 외상 장부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긁어 모아. 독사의 굴을 완전히 드러낸다. 명 받들겠습니다. 법무실장과 감찰실장은 내일 나와 함께 포항으로 간다. 현장에서 직접 심판을 집행한다. 천무진이 병사들의 피로 쌓아 올린 그 완벽한 부대라는 허상을 내가 직접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깨부숴 버릴 것이다. 강지영은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을 불렀다. 제1사단장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사령관이 불사조 여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사단장은 필요 없다. 여단장 천무진 대령이
여단 연병장에 전 병력을 도열시킨 채 최고의 예우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전해라. 격려라는 단어에 참모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자가 먹잇감에게 내리는 마지막 통보와도 같았다. 화성의 분노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포항의 독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항 제1사단 불사조 여단장실. 천무진 대령은 이른 아침부터 기분이 최상이었다. 어제 위병소에서 웬 미친년 하나가 아들 타령을 하며 시끄럽게 굴었지만 사단장이 나타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결단력과 추진력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측근 간부들을 모아놓고 호기롭게 술잔을 부딪혔다. 봤나? 그깟 아줌마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놈들이랑 나는 달라. 해병대는 기백이야. 그리고 말이야. 그 사령관이라는 계집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뭘 알겠어? 어차피 폼이나 잡다가 임기 끝나면 나갈년이야. 이 불사조 여단은 이 천무진이가 진짜 주인이라고. 간부들은 역시 여단장님이십니다. 라며 아첨을 떨었다. 천무진은 그 아첨에 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포항 땅에서 제1사단 안에서 완벽한 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때 여단장실의 비상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사령부에서 내려오는 직통 라인이었다. 충성. 여단장 대령 천무진입니다. 뭐? 사령관. 님께서 내일 아침 우리 부대를 격려 방문? 천무진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그 계집이 왜 하필 지금 자신을? 수화기 너머의 사령부 부관은 사령관님께서 신임 지휘관으로서 일선 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시며 특히 불사조 여단이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무진의 의심은 순식간에 오만으로 바뀌었다. 역시 내가 일 잘하는 건 알아가지고 그 여자도 별 수 없구만. 결국 실적 앞에서는 그는 어제 자신이 위병소에서 뱉었던 망발사령관이라는 연도 계집이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설령 기억한다 해도 그 아줌마가 사령관과 연결될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알았다. 사령관님께 전해라. 대한민국 최강의 해병부대가 어떤 것인지 이 천무진이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다. 전화를 끄는 천무진은 광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전 간부 집합. 당장. 그는 여성 사령관에게 자신의 완벽한 부대를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각인시켜 다음 장군 진급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생각에 들떴다.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내일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 사령관 할머니가 와도 먼지 하나 실수 하나 용납 못한다. 알았어? 불사조 여단 전체가 지옥도에 빠졌다. 박일병. 그 자살한 새끼 관련 서류 싹 다 치워. 의무실 기록, 상담 기록 전부 개인 신상 비관으로 완벽하게 조작해. 최근 구타당에서 입원한 놈들 싹 다 외박 보내. 사령관 눈에 띄면 그날로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내무반, 관물대, 변기 구석까지 내 손가락으로 훑어서 먼지 나오면 니들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다. 전 병력, 내일 연병장 도열이다. 사령관 앞에서 기침 소리 하나, 눈알 굴리는 소리 하나라도 들리면 그 새끼는 내가 직접 갯벌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부대를 쓸고 닦았다. 그들은 잠 한숨 못 자고 전투화를 닦고 전투복을 다렸다. 그들에게 사령관의 격려 방문은 폭군이 준비한 또 다른 거대한 처형식에 불과했다. 천무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내일 입을 어급 정복을 꺼내들었다. 대령 계급장과 각종 흉장이 번쩍였다. 그래.
계집이 사령관이면 어때? 결국 이 해병대를 움직이는 건 나 같은 진짜 사나이들이지. 내일 그 여자, 내 완벽한 부대를 보고 감탄해서 돌아가겠지. 어쩌면 나한테 홀딱 반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거울을 보며 뱀처럼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완벽하게 단장하는 독사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포항 제1사단 불사조 여단 연병장. 필승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새겨진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불사조 여단 병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을 억지로 부릅뜨고 서 있었다. 여단장 천무진 대령은 단상의 가장 앞에서 기름을 바른 듯 반짝이는 군화를 신고 가슴을 편 채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제1사단장 소장과 사단 참모진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사단장은 어젯밤부터 이어진 천무진의 광기 어린 준비에 질려 있었지만 사령관 앞이라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령관님, 부대 정문 통과하셨습니다. 무전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천무진은 심호흡을 했다. 자, 이제 쇼타임이다. 멀리서 검은색 지휘 차량 3대가 천천히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가운데 차량에는 별색, 중장을 상징하는 붉은색 성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량이 단상 정면에 멈춰 섰다. 사단장이 앞으로 나서며 경례를 준비했다. 천무진도 오른손을 관자놀이에 붙일 준비를 했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검은색 군화가 먼저 땅을 딛고 완벽하게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 차림의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어깨에는 감히 쳐다보기 힘든 3개의 은빛 별이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다. 천무진은 저분이군. 생각보다 카리스마가 있네라고 생각하며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칠 준비를 했다. 충. 신임 사령관 강지영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이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매가 천무진의 눈에 정확히 박혔다. 천무진의 입이 굳었다. 경례 구호는 완성되지 못하고 짐승의 신음소리처럼 새어나왔다. 헉. 시간이 멈췄다. 그의 뇌리에 불과 이틀 전 위병소에서 자신이 씨발년, 계집년, 아줌마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줌마가 지금 별 3개를 달고 해병대 사령관 정복을 입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천무진의 동공과 지진처럼 흔들렸다.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식은땀이 헬멧 안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어제 그 아줌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줌마가 누구였는지, 아니, 그 사령관에게 무슨 망발을 내뱉었는지 깨달았다. 사령관이라는 년도 계집이 앉아있질 않나. 2년 몇 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연병장 바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포항 불사조 여단 연병장.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얼어붙었다. 오직 해병대 깃발만이 바람에 찢어질 듯이 펄럭일 뿐이었다. 여단장 천무진 대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 그리고 절망으로 뒤범벅되어 눈앞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미친년이라고 불렀던 여인. 그가 계집이라고 모욕했던 대상. 그녀가 해병대 사령관 강지영 중장이었다. 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마치 천무진의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천무진의 바로 정면 불과 한 뼘 거리에 멈춰 섰다.
천무진은 공포로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경례를 해야 한다는 본능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몸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강지영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틀 전 위병소에서의 그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년설보다 차갑고 가장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보다 더 서늘한 사령관의 눈이었다. 천무진 대령. 강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의 위험을 담고 있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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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님, 충성. 천무진이 뒤늦게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의 팔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강지영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강지영이라는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내 이름이다. 그리고 그녀는 어깨에 달린 3개의 은빛 별을 툭 쳤다. 내 계급이다. 천무진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뒤에 도열해 있던 일사단장과 참모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살인적인 기류에 당황하며 무슨 일인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이틀 전, 강지영이 입을 열었다. 자네 부대 위병소에서. 자네는 나를 만났지. 천무진의 눈이 뒤집힐 듯이 커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사령관님. 그것은 제가 눈이 멀어서 감히 사령관님이신 줄 몰랐겠지. 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사령관인 줄 알았다면 내 놈이 감히 그랬을 리가 없겠지. 강지영은 천무진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내 놈은 내가 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힘없는 아줌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시발년이라 불렀고 계집년이라 모욕했으며 내 아들박 일병을 나약해서 뒤진 새끼라고 칭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자 뒤에 서 있던 사단장이 경악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다. 사령관님, 그게 무슨... 가만히 계시오, 사단장. 강지영의 불호령에 사단장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영은 다시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내 놈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약자라고 판단되면 무자비하게 짓밟는 해병의 수치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오해십니다. 오해? 강지영은 천무진의 가슴팍에 달린 해병 95기라고 새겨진 기수 배지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기수 이야기나 마저 해볼까? 그녀가 천무진의 귓가에 그러나 주변의 모든 간부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속삭였다. 내 놈이 나에게 물었지. 2년 몇 기야? 라고. 천무진은 그 말에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다. 대답해주지, 천무진 대령. 나는 해병대 84기다. 84기, 95기, 11년의 차이. 해병대에서 11년 차 기수는 신과 인간의 차이였다. 천무진은 자신이 니년이라고 불렀던 대상이 계집이라고 모욕했던 사령관이 자신의 11년 까마득한 대선배였다는 사실에 공포를 넘어선 절망을 느꼈다. 네. 대선배님. 천무진이 그 자리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병장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선배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그가 사령관님이 아닌 대선배님을 부르짖는 순간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법이 아닌 기수에 굴복한 것이다. 강지영은 그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목숨? 내 놈이 감히 목숨을 노네?
강지영은 뒤에 서 있던 법무실장에게 손짓했다. 법무실장이 앞으로 나와 서류철을 펼쳤다. 천무진 대령, 그대는 어제 사령관님의 격려 방문 통보를 받은 직후 그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실장이 죄목을 읽어 내려갔다. 첫째, 박일병 사망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불법 파기 및 조작. 둘째,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불법적으로 부대 밖으로 빼돌려 감찰을 방해. 셋째, 지난 1년간 부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유흥비 및 상납금으로 사용. 천무진이 머리를 든 채 경악했다. 그걸 어떻게 해? 내 놈의 독사굴은 어젯밤 내 정보팀에 의해 샅샅이 뒤져졌다. 강지영이 말했다. 내 놈의 왕국은 끝났어. 강지영은 무릎 꿇은 천무진을 지나쳐 수천 명의 불사조 여단 병사들을 향해 걸어갔다. 병사들은 공포와 충격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희열감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사조 여단 해병들. 그대들의 사령관 강지영 중장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뒤덮었다. 나는 오늘 그대들을 격려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그대들을 구하러 왔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그대들을 억압하고 그대들의 동료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대들의 명예를 짓밟은 저자는 해병이 아니다. 그는 해병의 군복을 입은 범죄자일 뿐이다. 나는 그대들이 계집이라 부르며 멸시했던 그대들의 여성 사령관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상관을 모욕한 저자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강지영은 박일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꺼내 들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그대들 중 그 누구도 저런 버러지 같은 자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여전히 무릎 꿇고 떨고 있는 천무진을 가리켰다. 감찰실장과 헌병대장은 무얼 하나. 단상 뒤에 대기하고 있던 사령부 헌병들이 달려나왔다. 현 시간부로 천무진 대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군형법상 상관 모독, 가혹행위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 명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천무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뜯겨져 나갔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사령관님. 아니, 대선배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84기 대선배님. 천무진이 기수를 부르짖으며 발악했지만 헌병들은 그의 입을 막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기수의 대선배에게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그의 왕국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지영은 붉어진 눈으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부끄럽다. 그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사령관으로서, 그대들의 대선배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녀가 병사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해병대 삼성 사령관이 병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병사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강지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불멸의 붉은 꽃처럼 그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을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천무진 대령이 짐승처럼 끌려나가자 포항 불사조 여단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남겨졌다. 그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숲의 나무들과 같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폭군, 그들의 하늘이자 지옥이었던 왕이
그들이 계집년이라 멸시당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던 바로 그 여성 사령관의 손에 의해 한낱 범죄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충격은 너무나 거대해서 공포가 가신 자리를 안도감이 채울 틈조차 없었다. 병사들은 그저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기계처럼 굳어 있었다. 강지영 사령관은 단상 위에 다시 섰다. 그녀는 방금 전 해병대 11년 선배 84기로서 95기 후배의 군복을 찢어발긴 냉혹한 심판자의 모습을 거두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무릎 꿇은 범죄자가 아닌 상처 입은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있었다. 불사조 여단 해병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오늘 그대들에게 2번 사과한다. 연병장이 미세하게 술렁였다. 삼성 장군 해병대 전체의 사령관이 일개 병사들 앞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다. 첫째, 이런 괴물이 해병대 대령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그대들 위에 군림할 때까지 제때 막지 못한 사령관으로서 그대들의 대선배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다시 한번 꼿꼿하게 허리를 숙였다. 둘째, 그대들의 동료 고 박일병이 억울하게 죽어갈 때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의 죽음을 나약한 자의 도태로 치부했던 이 썩어 빠진 조직의 풍토를 미리 도려내지 못했다. 이 또한 나의 책임이다. 미안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죄가 연병장을 울렸다. 그 순간 병사들의 가장 뒷줄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1명, 2명.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헬멧을 고쳐 쓰는 척하며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쌓여온 울분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에 대한 미안함이었으면 자신들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다는 공포의 잔재였다. 강지영은 그들의 울음을 막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썩은 고름을 모두 짜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연병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강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천무진 대령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한마디에 병사들의 울음이 멎고 연병장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충견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천무진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늘에 숨어 동료 병사들을 구타하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을 갈취하고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즐겼다. 강지영은 옆에 서 있던 사령부 감찰실장에게 턱짓했다. 감찰실장이 어젯밤 천무진의 집무실 금고에서 확보한 비밀 장부를 펼쳐들었다. 천무진은 치밀한 자였다. 그는 자신의 충견들에게 포상을 내린 기록과 그들의 약점을 모두 기록해 두었더군. 강지영이 장부를 받아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부터 내가 호명하는 자들은 즉시 단상 앞으로 나오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심판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제1대대장 중령 박철수. 병사들 앞줄에 서 있던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박중령. 자네는 천대령의 상납금을 맞추기 위해 대대 병사들의 특식비를 횡령하고 훈련 유류를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겼지. 그 대가로 다음 진급심사에서 최우수 추천을 약속받았고. 사령관님, 모함입니다. 저는 모함? 강지영이 장부를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내 놈이 직접 천무진에게 상납한 내역과 내 놈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다. 내 놈이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내역이다. 제3대대 7중대장 대위 이진석. 한 젊은 장교가 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이 대위, 자네는 고박 일병을
천대령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했지. 해병대 정신을 주입시킨다며 밤마다 중대장실로 불러내 강목으로 구타한 사실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박일병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에 내 놈의 이름이 가장 많이 적혀 있더군. 으아. 이진석 대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강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여단 본부대 주임원사 김상필, 군수참모 소령 황동준. 그녀는 천무진의 핵심 공범 병사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중간 관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그들은 천무진이라는 거대한 산이 무너졌으니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 착각했거나 혹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변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천무진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들은 그대들을 짓밟고 선 공범이다. 헌병대장은 무얼 하나. 이자들 전원을 상관 명령 불복종, 직권 남용, 횡령, 가혹행위 및 살인 방조 혐의로 당장 체포하라. 연병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버스에서 수십 명의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호명된 간부 12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수갑 채워 연행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직속 상관들이 한순간에 모두 쓸려나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거대한 참교육이었다. 모든 암세포가 도려내진 것을 확인한 강지영은 비로소 부드러운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말했다. 오늘 그대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다. 이제 쉬어야 한다. 오늘부로 불사조 여단의 모든 훈련과 작업을 중단한다. 전 병력은 일주일간의 특별 휴식에 들어간다. 사령부 군의관과 심리 상담관들이 지금 이 시간부로 여단에 투입된다.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단 군수 담당 장교세로 임명된을 불렀다.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사령관으로서 그대들에게 대접한다. 사령부 예산으로 이 포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공수해라. 오늘 밤 이 연병장에서 그대들이 태어나서 가장 배부른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다. 병사들의 눈에서 비로소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영은 혼란에 빠진 제1사단장에게 다가갔다. 사단장은 2개의 별을 달고도 3개의 별, 그것도 자신보다 까마득한 선배이자 상관인 강지영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단장, 자기 관할 부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나? 사단장의 직무유기 또한 묵과할 수 없으나 지금은 수습이 먼저다. 불사조 여단의 지휘는 오늘부로 내가 직접 임명하는 자가 맡는다. 강지영은 자신의 비서실장 김영훈 중령을 불렀다. 김중령, 자네가 오늘부로 불사조 여단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예, 사령관님. 하지만 자네는 내가 가장 믿는 해병이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부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병사들의 상처를 보듬어라. 자네에게 여단의 지휘권을 위임한다. 강지영은 모든 수습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곳을 향했다. 고박 일병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던 여단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그녀는 헌병들이 가져온 폴리스 라인을 직접 걷어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죽은 병사의 한이 서려 있었다. 강지영은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을 그 자리에 자신이 가져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늦었다. 사령관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영이 포항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병사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화성 사령부 본청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천무진 대령과 그 공범 12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제1사단장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은 해병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히 해병대 부사령관 육중한 최고의 불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문영태 중장 계급 중장 삼성 장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뭐? 강지영 그 여자가 포항을 아주 뒤집어 엎어? 문영태 중장. 그는 강지영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 가장 유력한 차기 사령관 후보였다. 그는 해병대 내 가장 강력한 육전 라인의 수장이었고 천무진 대령은 바로 그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다. 천무진은 문영태의 묵인 하에 불사조 여단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막대한 자금을 상납해오고 있었다. 강지영의 이번 숙청은 단순히 부패한 대령 하나를 쳐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영태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전쟁 선포였다. 계집년이 감히. 문영태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강지영이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임명되었을 뿐 실권은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바지 사장이 자신의 가장 굵은 돈줄이자 충견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이다. 당장 사령관실로 연결해. 아니, 됐다. 내가 직접 간다. 문영태는 전투복 상의를 걸치고 분노에 차 사령관실로 향했다. 그는 규정 따위는 무시한 채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포항에서 막 복귀한 강지영은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전투복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부사령관. 노크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군. 지금 그따위 예절 따질 때입니까, 사령관? 문영태가 고함을 질렀다. 지금 제정신이요? 일선 전투부대의 지휘관을, 그것도 전군 최우수 부대 여단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부대 전체를 마비시켜? 최우수 부대? 강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병사들의 피고름을 짜내서 만든 허상이었지. 부사령관은 그걸 몰랐다고 말하려는 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합니까? 문영태가 본심을 드러냈다. 천대령은 거칠긴 해도 유능한 지휘관이었소. 사령관이 여자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모욕 좀 당했다고. 그 사사로운 감정 하나 때문에 해병대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려. 이게 사령관이 할 짓이오? 그는 교묘하게 프레임을 비틀었다. 강지영의 공적인 숙청을 여자의 감정적인 복수국으로 몰아간 것이다. 감정? 강지영은 책상 위의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무진이 자신을 모욕한 녹음을 틀지 않았다. 대신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문 중장님께 이번 달에도 성에 표시했습니다. 불사조 여단 유류비에서 뺀. 예. 장군님께서도 진급 문제 잘 봐주신다고. 천무진이 체포 직전 자신의 공범 군수참모가 나눈 통화 내용이었다. 강지영의 정보팀이 이미 확보한 자료였다. 문영태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이게 뭐? 천무진은 유능한 지휘관이 아니었어. 그는 부사령관의 금고직이었지. 강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육중한 문영태 앞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당신은 천무진의 횡령과 가혹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그에게서 정기적으로 검은 돈을 상납받았지. 그리고 그 돈으로 사령부 내부에 당신의 라인을 구축하고 차기 사령관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안 그런가, 문영태 중장? 너, 내년이. 감히 나를. 문영태의 이성이 끊겼다. 그는 강지영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내년이 사령관이랍시고 이 해병대를. 그의 거대한 손이 강지영의 어깨를 향하는 순간 칵! 강지영은 수십 년간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는 문영태의 육중한 체중을 역이용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끄악! 불곰이라 불리던 거구의 삼성 장군이 자신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여성 사령관에게 단 한순간에 제압당해 책상에 처박혔다. 강지영의 무릎이 그의 등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문영태 중장. 강지영이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속삭였다. 내 놈이 계집이라고 무시했던 그 손에 지금 내 놈의 목숨줄이 잡혀 있는 거다. 나라. 이 미친년이. 나는 내 놈을 하극상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 강지영은 그를 책상에서 밀쳐냈다. 문영태는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꺾인 팔목을 부여잡았다. 천무진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강지영의 마지막 한마디에 문영태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지난 5년간 자네에게 상납한 모든 뇌물의 내역,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자네가 그 돈으로 사들인 차명 부동산 목록까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거짓말. 천무진은 자네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었더군. 보험으로 말이야. 강지영은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법무실장, 들어오시오.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니 문이 열리고 사령부 법무실장과 완전 무장한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문영태는 자신이 완벽하게 강지영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영이 감정적인 여자라고 얕보고 흥분해서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영태 중장, 당신을 특수공금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군사반란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반란? 내가 반란. 사령관을 겁박하고 사령부 내부에 사조직을 건설한 것. 그것이 반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강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문영태는 자신이 계집년이라고 불렀던 그 여성 사령관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의 거대한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해병대 부사령관 문영태 중장이 사령관 집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장군이 몰락한 것을 넘어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한 정풍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 강지영 사령관은 문영태와 천무진의 검은 장부를 토대로 해병대 내부에 수십 년간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라인과 기수 중심의 부패 카르텔을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숙청은 피도 눈물도 없었다. 문영태의 육전 라인에 서서 진급을 대가로 뇌물을 바치고 부하들을 핍박했던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과 원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군복을 벗고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조직은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천무진이 만들었던 폭력적인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사령관이 여자든 남자든 기수가 높든 낮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서늘하고 공정한 정의에 대한 공포였다. 강지영은 파괴만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대를 재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해병대의 모든 악습을 철폐했다. 기수 열외와 같은 비인간적인 관행을 전면 금지시켰고 내무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사령관 직통 레드라인이라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지휘관 회의에서 단 하나의 원칙만을 강조했다. 해병의 전통이란 후배를 구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해병의 전통이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내 옆의 전우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이다. 계급장이 여러분의 권력이 아니다. 계급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부하들의 목숨값이다. 그것을 잊는 자, 그가 누구든 내가 직접 그 군복을 찢어버릴 것이다. 그녀의 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몇 달 뒤 다시 찾은 포항 불사조 여단. 그곳은 강지영이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지옥이 아니었다. 천무진이 끌려나갔던 그 연병장에는 새로운 여단장 김영훈 대령의 지휘 아래 병사들이 혹독하지만 안전한 전투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함성에는 공포가 아닌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복귀할 때 그들은 여단 본청 앞에 세워진 작은 추모비를 말없이 지나쳤다. 해병박 일병 추모비 그대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병의 길을 묻다. 그 추모비는 강지영 사령관이 사령부 예산이 아닌 자신의 사비를 털어 세운 것이었다. 그녀는 박 일병의 죽음을 순직 처리하고 그 유가족에게 해병대 사령관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했다. 오늘 그 추모비 앞에는 박 일병의 어머니가 하얀 국화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강지영이 함께 서 있었다. 사령관님, 이제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박일병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제 아들, 저 위에서 사령관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저를 시발년이라 부르던 그자가 아니라 저의 손을 잡아주신 사령관님을요. 강지영은 말없이 그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심판의 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처 입은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의 손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경례를 붙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사령관과 자신들의 동료였던 박일병의 어머니가 함께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 순간 병사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참교육이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하며 모두가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임을. 진정한 개과천선이란 한 명의 폭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군이 지배했던 지옥 자체가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전우회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강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포항의 붉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세 개의 별이 빛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도 뜨겁고 그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 불멸의 붉은 꽃이 만개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해병대 사령관 강지영 중장이 포항 제1사단에서 일으킨 거대한 정풍의 바람은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고통스럽고도 근본적인 수술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변혁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군사법원이라는 냉혹한 메스가 있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군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해병대의 하늘과 땅을 호령하던 2명의 삼성 장군과 12명의 영관 및 위관 장교 그리고 수십 명의 부사관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가장 앞줄 불곰이라 불리던 전 부사령관 문영태와 독사라 불리던 전 불사조 여단장 천무진의 모습은 처참했다. 문영태는 거대했던 불곰의 위용은 간데없이 모든 것을 잃은 늙고 지친 남자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려 했으나 그가 상납받은 뇌물과 차명 부동산 목록이 증거로 제시될 때마다 고개를 떨구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천무진이었다. 그는 재판 내내 이성을 잃은 듯 울부짖었다.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내가 해병대를 위해 얼마나. 하지만 그의 모든 항변은 그가 계집년이라 모욕했던 강지영 사령관이 직접 제출한 결정적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그것은 그가 위병소에서 뱉었던 망발이 담긴 녹음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박 일병의 피 묻은 군용 수첩이었다. 강지영은 천무진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그가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던 그 수첩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박 일병이 죽기 직전까지 천무진과 그 공범들에게 당했던 모든 가혹행위가 날짜별로 잉크가 번진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천무진 여단장님이 나를 정신 빠진 새끼라며 간부들 앞에서 군홧발로 걷어찼다. 너무 아픈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법정은 그 처절한 기록에 숙연해졌다. 피고인 천무진. 재판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해병 정신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았다. 피고인이 말하는 기수와 전통은 부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부하를 살해하는 흉기였다. 천무진은 그제야 자신이 상관 모독 따위가 아닌 살인의 공범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깨닫고 절규했다. 아닙니다. 내가 안 죽였어. 그 새끼가 나약해서. 닥쳐라. 그의 마지막 발악은 재판장의 불호령에 묻혔다. 최종 판결. 전 부사령관 문영태 군사반란 수괴반란에 준하는 사조직 결성 및 지휘권 남용, 특수공금 횡령, 무기징역. 전 여단장 천무진 가혹행위 치사, 직권 남용 횡령, 징역 30년. 천무진은 판결을 듣는 순간 실신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계집년 사령관에게 법적으로 그리고 해병대의 기수로도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해병 95기라는 명예는 이제 살인 방조범이라는 주홍글씨로 영원히 낙인 찍혔다. 강지영 사령관은 그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성 사령부 집무실에서 보고서로 그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녀는 그 서류를 말없이 영구 보관 서류함에 집어넣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이제 심판을 넘어 재건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 뒤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대한민국 해병대가 태어나는 심장부. 신병들이 마지막 지옥줄을 통과하고 붉은 명찰을 수여받는 의식의 날이었다. 강지영 사령관은 예고 없이 그곳을 찾았다. 그녀가 연병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훈련단 전체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해병대를 다시 세운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경외였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수천 명의 신병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강지영은 그들의 경례를 받은 뒤 훈련단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직접 명찰을 달아주고 싶다. 그녀는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한 신병 앞에 섰다. 그 신병은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온몸을 떨고 있었다. 강지영은 그의 전투복 가슴팍에 선명한 붉은색 명찰을 직접 달아주었다. 힘들었나? 신병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울지 마라 해병. 강지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 신병의 땀과 눈물을 직접 닦아주었다. 연병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삼성 장군 사령관이 일개 신병이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 그들은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강지영은 그 신병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대들이 오늘 가슴에 단 이 붉은 명찰. 이것은 그대들의 계급이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표식이 아니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신병들을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약속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내 옆에 전우가 쓰러지면 내가 그를 업고 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명예의 약속이다. 그녀는 천무진이 더럽혔던 그 명예라는 단어를 다시 해병대의 심장부에 새기고 있었다. 천무진 같은 자는 이 명찰을 부하들을 짓밟는 흉기로 썼다. 하지만 그대들은 약한 자를 지키는 방패로 써주길 바란다. 나는 그대들이 계집년이라 부르며 멸시했던 그대들의 여성 사령관이다. 그녀는 그 단어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이 나를 여성 사령관이 아니라 그대들과 같은 해병으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 명찰의 무게는 남자든 여자든 장군이든 이병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무거운 것이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자. 알겠나 해병? 예, 알겠습니다. 수천 명의 함성이 포항의 하늘을 찢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복종이 아닌 진정한 신뢰와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해병대의 첫 번째 포효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동해의 푸른 바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상륙 훈련. 그 훈련의 선봉을 맡은 부대는 놀랍게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옥이라 불렸던 불사조 여단이었다. 강지영 사령관은 연합함대의 기함 지휘 통제실에서 훈련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미 해병대 사성 장군이 그녀의 옆에서 경외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지휘를 지켜보고 있었다. 돌격, 앞으로, 무전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사조 여단장으로 정식 부임한 김영훈 대령의 목소리였다. 수십 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가 거친 파도를 뚫고 해안으로 돌진했다. 그 장갑차 중 선두에 선 불사조 마크가 선명한 차량. 그 안에는 한때 천무진에게 짓밟혀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병사가 이제 당당한 분대장이 되어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정신 차려. 고개 숙이지 마. 우리는 사령관님이 지켜보시는 불사조 여단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자. 와, 불사조 여단은 완벽했다. 그들은 그 어떤 부대보다 용맹했고 그 어떤 부대보다 조직적이었다. 훈련은 대성공으로 끝났다. 훈련이 끝난 뒤 해가 저무는 갑판, 강지영 사령관은 홀로 거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영훈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사령관님, 훈련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김대령. 그리고 그녀는 김대령을 그리고 갑판 아래에서 환호하고 있는 불사조 여단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고맙다. 해병들. 그녀는 이틀 전 포항 위병소에서 천무진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질문을 떠올렸다. 2년 몇 기야? 강지영은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은조렸다. 나의 기수? 그녀는 가슴에 달린 자신의 붉은 명찰을 손으로 굳게 움켜쥐었다. 나의 기수는 저 차가운 바다에 뼈를 묻은 나의 선배들이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믿고 따라주는 나의 부하들이며 앞으로 이 바다를 지킬 나의 아들, 딸들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포항의 썩은 뿌리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저 멀리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그 모든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불멸의 붉은 꽃은 그렇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웠던 그 지옥 속에서 비로소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